1988년 12월 21일 오후 7시 3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31,000피트에서 페남 항공 103편이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 테러 공격이었으며 27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세기 최악의 항공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로커비 폭파 사건은 그 규모와 충격뿐만 아니라 이후 21년간 지속된 수사와 국제적 갈등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말기의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국제 테러 수사의 어려움과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테러 피해자 가족들의 끈질긴 진실 추구 노력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커비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테러의 본질, 국제 수사의 복잡성 그리고 정의 구현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2월 21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페남 항공 103편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정기편이었습니다. 기종은 보잉 747-100 항공기였으며 여기에는 243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승객들 중 상당수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미국인들이었고, 특히 35명의 시러큐스 대학교 학생들은 런던에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오후 6시 25분에 히드로 공항을 이륙했고 예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38분 후에 벌어질 끔찍한 참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3분 항공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31,000피트를 비행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항공기의 전면 화물칸에서 일어났으며 그 위력은 보잉 747의 거대한 동체를 순식간에 여러 조각으로 찢어 놓았습니다. 항공기는 폭발과 함께 공중 분해되어 스코틀랜드 남부의 작은 마을 로커비와 그 주변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의 주요 부분들은 로커비 마을 전체에 걸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파편인 날개와 동체 부분은 마을 중심가인 셔우드 크레센트 지역을 직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11채의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상에 있던 11명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생존자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참상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로커비 마을의 항공기가 추락한 직후 지역 경찰과 소방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항공기 파편과 화재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 AAIB와 스코틀랜드 경찰은 즉시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기체 결함에 의한 항공기 사고로 여겨졌지만 잔해 분석 결과 폭발물의 명백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테러 공격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영국 내무부, 미국 FBI, 그리고 기타 국제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조 수사로 즉각 발전했습니다. 수사팀은 845평방마일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진 수만 개의 항공기 잔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잔해 수집 작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관,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3년간 지속된 끈질긴 수색 작업을 통해 항공기 동체의 90% 이상을 복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폭발물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폭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항공기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집행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국민 피해자가 많았던 미국 FBI는 대규모 수사팀을 스코틀랜드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잔해 분석 결과 폭발물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제조된 샘텍스 플라스틱 폭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폭약은 탐지가 어렵고 위력이 강해 동구권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테러 조직들이 선호하는 폭약이었습니다. 폭발물은 도시바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이는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시한폭탄 장치였습니다. 폭탄은 항공기의 전면 화물칸에 실렸던 갈색 삼소나이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가방은 몰타에서 출발하여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런던으로 운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방의 주인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테러 공격의 특징으로 범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공격을 수행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폭탄 장치의 일부였던 아주 작은 회로 기판 조각이었습니다. 이 조각은 법과학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제조사와 제조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로 기판은 스위스의 메보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타이머로 밝혀졌고, 이는 수사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폭탄이 든 가방 안에서 발견된 의류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의류들의 브랜드와 스타일을 분석하여 구매 장소를 특정했고, 결국 몰타의 한 의류점에서 구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로커비 사건 수사는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제 공조 수사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면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협력했으며, 때로는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여러 테러 조직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PFLPGC,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리비아 정보기관 등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각 조직은 나름의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수사는 리비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이머 회로 기판인 리비아 정보기관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몰타의 의류점 직원이 리비아 국적의 남성에게 옷을 판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리비아의 관여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1991년 11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2명의 리비아 정보 요원을 로커비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압델 바셋 알리 알 메그라히와 알 아민 칼리파 피마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정보기관인 JSO의 요원으로 몰타에서 폭탄이 든 가방을 비행기에 실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자국민의 인도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서구 국가들의 요구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용의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리비아 간의 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비아는 자국 영토에서의 재판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99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 제재는 항공기 부품 수출 금지, 무기 금수, 외교 관수 제한 등을 포함했습니다. 1993년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석유 관련 장비 수출 금지와 리비아 정부 자산 동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석유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리비아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리비아 국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장비와 약품 수입이 제한되면서 보건 시스템이 악화되었고, 교육과 문화 교류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아프리카 연합과 아랍 연맹을 통해 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같은 국제적 지도자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용의자 인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었습니다. 1998년 영국과 미국은 네덜란드 영토 내에서 스코틀랜드 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리비아의 주권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근처의 캠프 제이스트에 특별법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법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영토로 간주되어 스코틀랜드 법이 적용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중립국인 네덜란드에 위치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법적 구조는 국제법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1999년 4월 리비아 정부는 마침내 두 용의자를 네덜란드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7년간 지속된 국제적 대립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이 결정이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제재의 압박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재판은 2000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스코틀랜드 판사가 배심원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는 스코틀랜드 법에서 허용되는 절차였습니다. 재판은 84일간 진행되었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1년 1월 31일 캠프 제이스트 법정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알 맥그라이는 270명에 대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만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12년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알 맥그라이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고 리비아 정부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2002년 3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몰타 의류점 직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핵심 증거들의 연결고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맥그라이는 스코틀랜드의 그린록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여러 인권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2007년 스코틀랜드 형사사건검토위원회는 맥그라이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9년 8월 맥그라이는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법무부는 그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특히 미국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미국 정부는 이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맥그라이의 석방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난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석방 결정 과정을 조사했고 일부 의원들은 영국과 리비아 간의 석유 거래와 관련된 밀실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결정이 순전히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니 맥어스킬 당시 스코틀랜드 법무부 장관은 자비는 정의에 고귀한 측면이라고 말하며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맥그라이는 리비아로 돌아가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트리폴리 공항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환영했고 카다피 정권은 이를 서구에 대한 승리로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제사회에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맥그라이는 석방 후 2년 10개월을 더 살다가 2012년 5월 20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면서 로커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다피 정권의 전직 관리들과 정보 요원들이 서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카다피의 전 정보부 장관 무사쿠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망명 후 서구 정보기관들과의 면담에서 로커비 사건이 리비아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에는 1986년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직 리비아 관리들도 유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맥그라이가 실제로 작전에 참여했으며 이것이 카다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맥그라이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전직 관리들은 맥그라이가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반된 증언을 내놓아 사건의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로커비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부 아기라 마수드라는 리비아 정보 요원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로커비 폭탄 제조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수드는 2017년 리비아에서 체포되어 구금 중이었는데 미국 당국은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커비 사건 발생 32년 만에 새로운 법적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마수드는 2012년 리비아 당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로커비 폭탄을 제조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카다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로커비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마수드의 인도 과정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커비 사건은 현대 항공 보안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건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보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폭발물 탐지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고 승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화물 보안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로커비 사건에서 폭탄이 주인 없는 화물로 운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화물에 대한 엄격한 보안 검색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화물은 항공기에 실을 수 없도록 하는 포지티브 패신저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 탐지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색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화학물질 탐지기, 폭발물, 흔적 탐지기 등 다양한 첨단 보안 장비가 공항에 도입되었습니다. 액체류 반입 제한과 신발 검색 등도 로커비 사건 이후 강화된 보안 조치들입니다.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크게 발전했으며 테러 자금 추적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로커비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 미해결 쟁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매그라히가 과연 단독 범인인가 혹은 진범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몰타 의류점 직원 토니 가우치의 증언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매그라히에게 옷을 팔았다고 증언했지만 그의 증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미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폭탄 타이머 회로 기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스위스 매보사의 증언에 따르면 리비아에 판매된 타이머와 로커비에서 발견된 회로 기판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란의 역할입니다. 1988년 7월 미국 해군이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여 29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커비 사건이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커비 사건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로커비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헌사가 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